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포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기회는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 와지르 X라고 있었습니다. 작년 벌써 7월이네요. 이게 이제 해킹이 돼서 2.35억 달러, 우리 돈 3천억,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이제 날아간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지금 그 채권자들, 돈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자 말자, 이제 뭐 투표가 붙여진다고 하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채권자들은 4월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뭐 코인에 뭐 100%는 아니어도 한 75%에서 80%까지는 배상을 해주지 않겠냐. 근데 이게 뭐 3천억, 4천억 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게 있는데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뭐 30% 이상의 뭐 이제 막무가내식 코인 과세를 실제로 실시를 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시장을 떠났습니다. 거래소도 진짜 그 거래량이 뭐 90% 코인 가격처럼 이렇게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마지막 수천억 해킹?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탈탈탈 털려서 이제 그 디스코 팡팡 그 끝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이때 다 또 한 번 싹쓸이 된 거죠. 물론 더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인도판 FTX 사태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이래도 안 나가? 이래도 너희들 포기 안 해? 하면서 끝까지 잔인하게 흔들어서 다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죠. 디스코 팡팡의 종류는 그 방법은 시점은 우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큰 기회가 있는 건 맞지만 기회가 큰 만큼 1위 때처럼 이제 그 노리고 있는 상어 때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소수만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킹 피해액의 약 85%를 배상하기로 뭐 결정했다. 뭐 이건 잘 된 일이죠. 근데 코인 이거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여기 인도에선 이미 지금 실시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만약에 코인 거래 수익을 신고 안 하면 최대 70%까지 한마디로 이제 그 벌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거죠. 70%는 제가 뭐 그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수치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신고를 좀 늦게 하면 가산세라고 해서 한 20%? 20 몇 프로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코인 계속 사고 싶을까요? 제가 인도에 있었으면 아마 진절머리 나서 아마 떠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있었던 투자자까지 싹 쓸어갔죠. 자, 보십시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어디에 다시 진출합니까? 인도 시장에 다시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현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23년 9월 달에 인도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팩트죠. 15억. 이제 뭐 인구가 사실 중국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의 데모그래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많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냐. 인도는 영 피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완전 코인으로 치면 노다지 시장이 맞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도 한번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포기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진출을 하겠다. 실은 이것은 제게는 엄청난 호재로 들립니다. 언제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될 것이냐, 불장이 언제 올 것이냐는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죠. 하지만 성공 투자는요, 확정된 미래를 미리 사놓고 깔고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이기는 게임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일본의 의료 기업, 뭐 SBC 메디컬, 사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의료 회사에서 왜 비트코인을 삽니까? 이거 자체도 웃긴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67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하겠다.
근데 이제 일본 회사인데 어떻게 지금 일본에는 비트코인 ETF가 아직 없거든요. 어떻게 샀을까? 보니까 자사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2월에서 5월 사이에 산다라고 하고 있네요. 코인베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블랙락에서 투자를 22년도에 수천억 이상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에서 그러니까 해외 기업이 직접 코인베이스 쓰기가 어려우니 해외 기업의 미국 법인, 삼성전자로 치면 삼성전자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현대자동차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보관을 어디다 한다? 코인베이스에 하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수수료를 다 가져가네요. 그게 아니면 큰 시장, 인도다, 유럽이다. 누가 봐도 투자자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시장은 아까 보셨다시피 직접 코인베이스가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규제기관들과 얘기해서 시장을 열어라. 우리가 수익하면 우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러면서 시장을 개척을 하겠죠. 이건 뭐냐? 코인 산업이요. 앞으로 100년 이상의 먹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많을 것이다. 블랙락은 이런 짤짤한 어떤 그런 수입에 이렇게 코무지 돈에 관심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2020년 트럼프가 연준의 이사로 임명을 했고요. 트럼프의 복심이다. 그러니까 충신이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강경 매파였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소위 긴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 사람이 비둘기파로 변했습니다. 금리 결정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고요. 트럼프의 신복입니다. 근데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얘기하면 잘 얘기 안 듣잖아요. 그 트럼프 얘기 잘 안 듣는데 크리스토퍼 월러는 자기는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어필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비둘기파 트럼프는 결국은 금리 완화하고 돈 푼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부동산에서 이미 억만장자 재벌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금리 높은 걸 이 평생 부동산 했던 사람들은 금리 높은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로 지금 자기의 사람을 한 명을 이제 심어 놓은 거죠.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 연준의 이사 중에 한 명 누구요? 크리스토퍼 월러. 자, 이 사람이 은행과 비은행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이제 은행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디지털 달러니까요. 비은행이라 하면 민간 기업을 의미합니다. 민간 기업이면 대기업들, 빅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실은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은행만 찍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만 찍어야 되는데 시중은행, 농협에서도 찍고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찍고요. 증권사도 찍고 보험회사도 찍고 삼성전자도 스테이블 코인 찍고 현대자동차도 찍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얘긴즉슨 그냥 유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찍으려면 미 국채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담보로. 그러면 미 국채 문제도 빚의 문제도 해결하고 달러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분위기가 이미 다 바뀐 거죠. 전 세계 달러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트럼프에게 그렇게 협상력이 강합니까? 물론 전 세계 경제적으로 GDP 25%를 미국이 현재 차지하고요. 여전히 그 기축통화는 뭡니까? 여전히 달러예요. 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걸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 완화, 돈 찍기, 시장 펌핑. 이렇게 하면 누가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속을 챙길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당연히 이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상반기 법인 코인을
현금화 목적으로 매도하는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 상반기부터 지금 이제 그 법인, 그러니까 뭐 대학교랄지 비영리 법인에서 후원금을 코인으로 받으면 이거 이제 팔 수 있게 법인의 실명 계좌를 2, 4분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발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어떤 그 매매 목적의 실명 계좌 시범적으로 허용해 주겠다.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은행도 그렇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런 데는 진짜 보수적인 곳입니다. 근데 그것 치고는 코인을 왜 이렇게 좀 열어주려고 하는 뭔가 좀 코인 개방을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저만 받을까요? 두 번째, 한국이랑 일본이 지금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막 뭡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부터 막 시장을 막 열어 제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한국도 지금 거래소에 뭐 스테이블 코인, USDC, 테더 다 들어와 있죠. 한 국가, 미국에서 큰형님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지금 비트 이더 현물 ETF 이미 승인이 돼서 이미 뭐 블락락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비트 이더리움을 잔뜩 쟁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형님, 일본, 뭐 유럽은 예전부터 있었죠. 한국, 뭐 이런 큰 시장들, 뭐 나름의 동맹국 비슷한 국가들에게 USDC를 유통을 지금 강요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도 이제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이 이미 많이 잔뜩 쟁여놨잖아요. 통제력은 이미 미국한테 있습니다. 미국은 실은 지난 한 100년 이상 달러와 미 국채를 통해서 세상을 쥐락펴락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단으로 이제는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 그 외에 이제 미국판 코인들 좀 있죠. 코인이라고 하는 수단이 추가가 된 거겠죠. 우리의 전략은 이들을 이기겠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그들의 뭐 정보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리의 전략은 철저하게 그 세력들을 공부하고 역으로 활용해서 잘 팔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또 발표를 했네요.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은 신중히 해야 된다. 아직은 비트코인 ETF 국내는 멀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쎄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변동성이 크다 뭐 이거겠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이것보다 지금 더 위험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어쨌든 뭐 그런 지금 명분을 내세웠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래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게 지금 치고 나가는데 특히 미국도 그렇고 이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코인 시장 우리도 ETF도 허용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위원장님께서 미국, 홍콩, 캐나다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영국과 일본은 아직 없던데? 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제도권 진입이다, ETF다 이런 게요. 우리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는 이거 딱 지금 느낌 보니까 일본보다 늦을 것이라는 게 지금 느껴지시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서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 투자자 반대로 얘기 드립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업비트 통해서 좀 코인 살 수 있잖아요. 한국 투자자들이 일반인이 은행 창구에 가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로 코인을 살 수 있으면 비트코인은 저는 최소 4억에서 5억, 좀 더 가면 10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투자자잖아요. 코인, 현물, ETF, 뭐 나중에 솔라나 미국에서 뭐 XRP 다 승인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승인되기 전에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땡땡코인, ETF 나중에 묶어서 팔고 섞어서 팔고 섹터별로 팔 때 그때 사는 게 좋겠냐 이거죠. 뭐 선택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이제 아시죠? 일본의 상장 기업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계속 따라했던 회사 기억나시죠? 메타플래닛이
이제는 어디에 들어간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재팬 지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S&P 500 지수가 없죠. 나스닥 지수가 없죠. 일본에 있는 어찌됐건 우량 회사들 그 이제 묶어놓은 그 지수에 메타플래닛이 공식 편입된다. 여기에 이제 공식 편입이 되면 사람들이 뭐 이제 묶어서 파는 그런 ETF 펀드에 사면 자동적으로 메타플래닛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는 이름이 스트래티지. 여기랑 너무 똑같아요. 비트코인 사서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뭐 수천 프로 올랐고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잖아요. S&P 500 지수에도 이변이 없는 한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좀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뒷단에서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압력을 엄청 가했겠죠. 이것을 지금 전 세계에 보여준 이유가 뭐냐? 날 따라 해봐요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 메타플래닛 막 그냥 전환사채다 뭐 주식을 담보로 해서 코인을 와장창 사놨다가 비트코인 쟁였더니 막 주가가 막 1년에 2000% 막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거는 뭐 영업 활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거죠. 유동성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 잘 안 사죠. 그 도구가 뭐였다? 밈코인으로 갈 확률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요. 사실 돈을 뭐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돈 찍죠.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식에 갔었죠. 부동산에 많이 갔었고요. 미 국채로 많이 갔었습니다. 물론 뭐 금으로도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어디로 몰린다? 주식, 부동산, 채권조차도 다 토큰화해서 디지털 자산에 묶어버리는 거죠. 아하, 돈이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뭐 비트, 이더, 솔라나는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자산으로 몰리겠구나. 돈이 몰리는 방향이 분명히 보이죠. 근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뭐 억만장자다, 부자다 하면 보통 최소 50대에서 60대는 돼야 뭐 이제 좀 뭐 부자다, 회장님이다, 뭐 이런 그 관념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이제 제가 볼 땐 앞으로 5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매스 어덥션 폭발하는 단계거든요. 20대에서 30대 억만장자들이 지금부터 5년간 쏟아질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 우리가 얼마나 살면 살겠어라고 하시기 전에요. 이게 디지털 자산은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 뭐 제도권에 들어가냐 뭐 한국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자식들 손주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뭐 디지털 망 이거 지금부터 공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JP모건에서 지난해 4분기 기준 뭐 비트코인 ETF를 대략 100만 달러 정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뭐 한 14억 정도 들고 있는데 JP모건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담배와 같다. 담배값 치고는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이더리움은 여기 보시면 뭐 한 4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5천만 원 생각보다 적게 보유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산 거는 산 겁니다. 근데 입장을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치면요. 제가 미국에 부유한 어떤 그 투자자라면 JP 모건을 통해서 살 것이냐, 비트코인이요. 아니면 블랙락, 골드만삭스, 피델리티를 통해서 코인을 살 것이냐. JP 모건은 계속 안 좋은 소리 했잖아요. 저 같아도 찝찝해서라도 여기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 기껏해야 한 5천만 원 들고 있던데 이더리움에 그럼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JP모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더리움 개발 회사, 핵심 회사 컨센시스라고 있어요. 여기도 저는 나중에 상장할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컨센시스, 이더리움의 핵심 회사, 여기에서 이더리움의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 또 하나는 인퓨라라고 하는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보유하고 있는 핵심 회사가 컨센시스입니다. 여기에 지분 10%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곳이 누구다? JP 모건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똑같은 뉴스를 보는데 지금 해석이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겠죠. 폭스 비즈니스 뉴스 기자죠. 엘리노 토레시 이런 얘기합니다. SEC와 CFTC가 코인 관련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마디로 이제 공동 어떤 그 설립 기구, 그러니까 코인 규제 기관을 두 쪽에서 이제 사람 보내서 하나로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서 뭔가 좀 이제 활동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 SEC와 CFTC는 현재 모두 위원장이 공석인 거 혹시 아십니까? 둘 다 대행 체제입니다. 지금 꼭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대통령 대행을 누군가 지금 하고 있죠. SEC 직무 대행, CFTC 지금 직무 대행을 누군가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보시면 아시죠? XRP다, 솔라나다, 뭐 도지코인이다, 뭐 카르다노다. 지금 ETF를 계속 알트코인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그 직무 대행들이 이것을 승인을 할까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승인되기 전에 일단 SEC 뭐 예전에 그 후보들 있잖아요. 빨리 공식 임명부터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코인 투자가요.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 1주에서 2주, 특히 뭐 비트도 그렇지만 알트코인들은 마지막 1주에서 2주 정말 하늘로 막 진짜 막 10배씩 솟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1, 2주를 위해서 3년, 4년을 견뎌야만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코인 투자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조바심을 내고 왜 안 가? 내 코인은 왜 내 코인만 안 가? 자, 이런 조바심을 내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분이 결국 마지막에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미국의 CBOE, 뭐 BZX 여기에서 21 shares 이더리움 ETF에 지금 뭐를 집어넣습니까?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에 지금 안고 이자를 빼버렸죠. 사실 대기업들은, 기관들은 이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이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확정된 미래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더디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바심 내면 지는 게임이고요.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다 가져가는 게임이 코인 투자입니다. 코인데스크가 최근에 뭐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USDC의 시총이 급증했는데 이게 뭐 때문이었다? 솔라나 디파이 거래량 증가했던 이유가 크다. 이제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USDC 시가총액이 102억 달러,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고속도로망 위에서 그거 USDC가 이제 깔렸다? 솔라나망을 썼다라는 거죠. 제가 블랙록의 17차선 고속도로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파생상품 거래소가 선물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 코인이 뭡니까? 솔라나와 헤데라와 솔라나 선물 상품을 출시했네요. 저는 이제 지금 그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이거는 좀 심해도 너무 심한 미국 노골적인 우선주의죠. 자국 이기주의가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관세를 매기고 보복을 하고 이건 협상인지 거의 폭행 수준 아닙니까? 미국의 이걸 보면 이 지금 기조가 변하겠냐라는 거예요. 미국 코인 위주로만 그냥 엄청나게 밀어주는 게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미국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합니다. 트럼프가 차기 OCC, 이제 통화감독청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규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표를 지금 누구로 지명을 했냐? 전 비트퓨리의 임원. 비트퓨리는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채굴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데요. 여기에 전 임원이었던 조나다 굴드를 지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 관련된 규제, 주요 기관의 차기 책임자 명단이 이제 거의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게요. 지명됐다고 바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그 청문회입니까? 이런 거 해서 인사 검증을 하죠. 그리고 한두 달 걸리는 거예요. 시간 좀 걸립니다. 근데 지금 명단은 이미 다 나왔어요.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OCC 청장, DOJ 수장은 뭐 일론 머스크죠. 상원, 하원, 국회의원, 심지어 지금 대통령까지. 미 정부의 요직 다 지금 누구로 채워놨습니까? 거의 예외 없이 친코인 인사로 꽉꽉 채워놓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뭐 코인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말 다 한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걸 보고도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왜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드리고 있는 거죠. 파월이 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 유지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아직 좀 안 잡혔잖아. 지금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조금 이제 휴전을 해놨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이제 종전을 하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푸틴은 서로 국가를 방문하고 이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협상 아직 제대로 뭐 물론 뒤에서 이메일이 오고 가긴 했겠지만 아직 뭐 그 종전이 된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 아직 미국의 CPI가 높던데, 물가 높던데, 전쟁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관세 폭탄? 아, 이거 장난 아니겠네. 시장에 아직도 혹시 공포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공포가 남아 있는 한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량 코인들. 그러니까 우량 코인, 안 좋은 코인, 잡코인, 비트코인 할 것 없이 지금 다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당연히 기회겠죠. 중립금리, 이제 금리가 나중에 낮아지고 이제 돈을 찍어내면 달러도 좀 약해지고 물가도 CPI가 좀 내려오고 전쟁 이제 끝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공포가 있겠습니까? 공포는 무슨 공포입니까? 시장은 환희에 차겠죠. 랠리를 펼치겠죠. 그때가 뭡니까? 시장에 환희가 넘치면요. 실은 극심한 위기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 그냥 그래? 뭐 그래?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쉽게 넘기시는 분들,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대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뭐 급한 돈 갖다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에 뭐 올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